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주 신흥고등학교 1학년 국어과 황준하입니다. 자, 오늘은 2020학년도 3월 고등학교 1학년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관한 전국 연합학력평가, 그중에서도 독서 읽기 영역에 대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법과 지난 시간에 화법과 작문, 1차 시에는 문법, 언어 영역의 문법, 그 다음에 2차 시에는 화법과 작문 영역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했는데, 아무래도 동영상 강의의 시간이 좀 길다 보니 여러분의 집중도가 좀 떨어지는 경향도 있고 해서 오늘부터는 각 영역별로 하나씩 선생님이 끊어서 강의를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틀리거나 잘 몰랐던 내용을 여러분이 내가 틀린 지문이 해당한다면 그것만 골라서 들을 수 있도록 선생님이 강의를 업로드해 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집중해서 강의를 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읽기, 독서 영역에 대해서 학습하기 전에 과연 독서 영역은 무엇인지, 어떻게 학습하고 어떤 전략, 그리고 어떤 유형들이 출제되는지를 기본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자, 먼저 우리가 독서 읽기는 보통 우리가 비문학이라는 말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비문학, 우리가 독해, 독서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독해, 독서 유형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사실, 추론, 비판, 창조, 감상적 독해 또는 독서 총 크게 5가지 유형이 있는데, 우리가 비문학에서는 아니면 어떤 작품이든 상관없지만 크게 비문학에서 이 5가지 유형에 대한 어떤 지식적인 걸 묻는 문제가 출제된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독서, 비문학을 풀 때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이냐? 바로 글의 화제, 문장의 화제, 문단의 화제, 그다음에 문단의 중심 문장이 무엇이고 주제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거. 자, 우리가 사실 글만 잘 읽어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독서 비문학을 어려워할까? 그 이유를 살펴보면, 자, 이번 전국 연합학력평가를 분석해 봤을 때 전체 100점 만점 중에서 총 33점의 비율, 그러니까 총 45문제 중에 3개 지문 15문제, 총 33점의 비율 분포도로 독서, 비문학 영역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전체의 3분의 1 정도의 굉장히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영역인데, 왜 우리가 이게 어렵냐? 자, 이번 문제 같은 경우 16번부터 21번. 자, 우리가 지문 하나를 잘못 해석하면 몇 문제가 날아가냐? 바로 16, 17, 18, 19, 20, 21 모두 총 6문제가 날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앞만 봐도 한국어인데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리고 특히 이런 16번부터 21번까지 과학이나 수학 아니면 경제, 데이터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들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질 않아. 읽어도 이해가 안 돼.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너무 어려워하고 읽기 싫어지고, 자, 읽고 나서 문제를 풀다가 잘 이해가 안 돼서 다시 앞으로 돌아왔는데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또 풀다 보니 답인 것 같은 아리까리한 게 한 2-3개 남아버리고, 그래서 하나를 골랐더니 틀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자, 그래서 우리는 글을 정확하고 빠르게 읽어서 문제를 푸는 시간을 정확하게 단축하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읽으면서 문제를 먼저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우리도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문제를 먼저 읽음으로써 지문에 대한 어떤 독서 전략을 수립하고, 어떤 것들을 좀 주안점을 두어서 더 자세하게 읽어야겠다, 이런 전략 수립이 가능해진다는 거 여러분이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읽고 나서 지문을 분석할 건데, 자, 화제, 중심 문장, 핵심 정보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할 것. 자, 그 다음에 문제 지문을 풀면서 문제를 같이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면 지문을 다 읽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의 좋은 문제풀이 전략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지만, 자, 문제를 풀다 보면, 지문을 보다 보면 사칙연산, 그림, 도형, 도표, 그래프, 어떤 모양, 방향성, 화살표. 자, 여기도 그림이 이렇게 우리 문제에도 이렇게 그림이 주어져 있지만, 자, 이런 것들은 반드시 문제와 연관되어서 출제된다. 왜? 국어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다른 과학이나 경제, 수학, 어떤 도표 해석 능력, 제시된 자료를 분석하는 능력, 이런 능력을 같이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출제된다. 여러분이 이런 출제 유형의 특성을 파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선생님과 함께 문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6번. 윗글에 대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자, 내용 일치 문제. 내용 일치 문제는 우리가 글만 정확하게 읽고 이게 맞다, 틀리다만 체크하면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가 있지. 자, 그 다음에 17번으로 넘어가서 17번. 자,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그럼 기역과 니은이 무엇이냐? 자, 다시 앞에 넘어가서 기역은 자, 여기 나오네. 리시테하임 모형. 리시테하임 모형. 자, 모형은 모형인데 정확히는 모르겠어. 하지만 뭐 리시테하임이라는 모형이래. 이걸 볼 때 앞뒤 전후를 정확하게 더 자세히 봐야겠구나. 자, 그 다음 니은. 베르니케 게슈인드라는 모형. 아, 이것도 뭔 말인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두 가지 모형을 제시했을 때 이 두 모형에 대해서 공통점 또는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는 문제가 나오겠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기역과 니은 전후 맥락을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 이런 독해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가의 이유를 추론한 것, 적절한 것은, 자, 그럼 가가 뭐냐? 다시 앞 페이지 넘어가서 가는, 자, 브로카 영역을 두 번 거치는 복잡한 순서. 자, 도대체 이게 뭔 말인가? 자, 앞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자, 이에 비해라는 어떤 담화 표지가 나왔어. 담화 표지. 이에 비해 앞은 이랬어. 하지만 이에 비해 뒤는 어떠할 거야. 자, 그럼 뒤에 나오는 내용을 좀 더 강조하는 느낌이 들지. 자, 그럼 뒷부분을 볼까? 이에 비해 무엇은, 자, 말하기 과정은, 자, 말하기 과정이네. 자, 말하기 과정은 개념 중심부, 브로카 영역, 베르니케 영역, 브로카 영역. 선생님, 방향성 화살표가 나왔네요. 이거 문제와 역시 추론 문제와 연관되는,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그런 내용과 연관되네요. 그렇지, 좀 더 자세히 볼까? 개념 중심부, 브로카 영역, 베르니케 영역, 브로카 영역. 이런 것처럼 진행이 되는데, 브로카 영역을 두 번 거친데, 두 번. 왜 두 번 거치냐고, 왜 이렇게 복잡한 순서로 이루어지냐고, 이러한 내용인 것 같아.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읽다가 지문을 읽으면서 파악해보자.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자, 베르니케 게슈인드 모형. 그치. 우리 아까 니은 베르니케 게슈인드 모형에 의하면, 자, 쓰기 과정. 그치. 우리가 인간의 언어 처리 과정은 뭐, 읽고, 쓰고, 말하고, 뭐 여러 가지 읽고, 말하고, 듣고, 쓰고, 여러 가지 네 가지, 최소 네 가지 이상의 어떤 언어 처리 과정인데, 그중 쓰기 과정은 다음과 같은 언어 처리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이렇게 베르니케, 각회, 베르니케, 브로카, 운동 영역 5가지 단계를 제시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틀린 부분을 찾는 거야.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자, 보기가 나왔을 땐 보기를 꼼꼼하게 먼저 읽어주는 것이 문제풀이에 도움이 된다.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자,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를 보고 또 보기가 나오네. 리시타임과 게슈인드가 진단할 만한 내용. 실어증 환자에 대한 관찰 결과래. 자, 그럼 여기 이렇게 실어증 환자에 대한 어떤 진단 요소들이 있는데, 이걸 보고 어떻게 분석해서 진단할 것인가. 자, 우리가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보도록 하자.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1번. 문맥에 따라 A부터 E를 바꿔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이런 거는 아주 거저주는 문제지. 자,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A와 B, C, D, E가 나올 때마다 이거는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하고 넘어가면 된다. 문제가 끝날 때 이 문제가 남아있으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개요, 요약,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런 단어를 바꿔 쓴 것, 이런 문제들은 문제가 끝날 때 이 문제가 이미 지문을 읽을 때, 끝났을 때 이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 있어야 하고,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자성어, 고사성어, 단어의 사전적 의미, 그다음에 바꿔 쓴 단어, 이런 것들은 우리가 꼭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지만 따로 공부할 시간이 없고 공부할 어떤 유형적인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될 때마다 기출문제를 포트폴리오 삼아서 누적시켜서 공부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해됐니?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지문을 분석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 자, 먼저, 자, 실어증이란, 일문단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네. 자, 실어증이란 후천적인 뇌 손상으로 인해 언어의 표현과 이해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 자, 실어증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 자, 우리가 이 첫 번째 문단에 대한 화제,
실어증이겠지, 처음에. 그 다음에 중심 내용과 문장이 뭔지, 핵심 정보가 뭔지를 찾아보는 거야. 자, 1865년 프랑스 외과 의사 누구? 브로카. 그래서 아까 브로카 영역 이런 거 나왔단 말이야. 자, 좌뇌 전두엽과 측두엽 사이가 손상되어. 이런 건 몰라도 돼. 중요하지 않은 정보야. 자, 여기가 손상돼서 나타나는 실어증을 그치. 우리 아까 문제에서 실어증, 누구와 누구가 동시에 진단할 만한 내용의 어떤 그런 것들을 비교하는 문제가 있었지. 자, 브로카가 발견한 부위가 손상되어서 나타나는 실어증이 있었는데 이 증상을 브로카 실어증이라고 하고 이 실어증이 발생할 때 손상되는 부위를 브로카 영역이라고 명명했다. 명명, 이름 명자가 들어간 거야. 이름 붙였다. 자, 그럼 우리가 17번, 아까 마지막 문제를 볼까? 마지막 문제에서 명명하다, 명명하다, 이름 붙이고 맞아 틀려. 그치, 맞다고 볼 수 있는 거야. 1번은 동그라미야, 동그라미. 적절한 거야. 자, 그럼 이제 다시 원래 지문으로 돌아가서 자, 그럼 1문단의 중심 내용. 자, 실어증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의 설명. 그 다음에 브로카 영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왔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이후 독일의 신경정신과 의사인 누구? 베르니케는 좌뇌 두정엽 아래가 손상되어 나타난 또 다른 실어증, 브로카 영역을 제외한 브로카 영역과는 다른 또 다른 실어증을 발견했어. 근데 부위도 달라. 그래서 이 부위를 베르니케 영역이라고 자기 이름을 딴 거야. 브로카처럼. 그 다음에 이곳이 손상되어 나타나는 것을 베르니케 실어증이라고 명명했다. 이름 붙였다. 자, 이와 같은 자, 여기가 중요한 거야. 여기 이 문단에서 중요한 중심 내용은 베르니케 영역과 베르니케 실어증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자, 이와 같은 실어증 환자들의 뇌손상 부위와 증상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뭐가 발달하게 되었다. 인간의 언어 처리 과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인간의 언어 처리 과정. 이게 중요한 거야. 이해됐니? 자, 인간의 언어 처리 과정. 대두되면서 높아지면서 나타나면서. 자, 그럼 우리가 이거 아까 다시 마지막 문제를 볼까? 대두되면서, 자, 옮겨지면서, 대두되면서인데 옮겨지면서요. 옮겨지면서 뭔가 조금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이건 일단 냅두고 이제 다음 것부터 또 확인을 해보자. 자, 대두되면서 그와 관련된 이론이 발전해왔다. 관련된 이론. 앞으로 3문단 이후부터는 뭐가 나오겠구나. 인간의 언어 처리 과정에 관련된 이론들이 등장하겠구나. 우리가 충분히 예측하고 유추할 수 있는 이런 담화 표지라고 할 수 있어. 자, 그 다음 3문단 이후부터 보자. 최근 언어 처리 과정에 대한 이론은 뇌의 여러 영역이 결합하여 언어를 처리한다는 결합주의 이론이 지배적이다. 자, 뇌의 여러 영역들이 결합하여 언어를 처리한다. 결합주의 이론이 지배적이다. 자, 최초의 결합주의 이론은 누가 주장했어? 아까 베르니케가 주장한 베르니케 모형이야. 그는 베르니케 영역과 브로카 영역이 긴밀한 정보 교류에 의해 언어가 처리된다는 이론을 발표했는데 그 다음에 누구? 자, 리시타임은 베르니케 모형에 뭘 추가했어? 개념 중심부를 추가했어. 베르니케는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 두 가지를 제시한 거야. 두 가지. 근데 리시타임은 뭐야? 이 두 가지에다가 뭘 플러스했어? 개념 중심부를 추가한 거야. 그럼 총 몇 개? 세 가지를 주장한 거야. 세 가지 영역이 상호 결합하면서 언어를 처리한다. 정보를 처리한다.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그에 의하면 베르니케 영역은 일종의 머릿속 사전이야. 단어가 뭐의 형태로 저장돼? 소리의 형태로 저장돼. 그리고 언어의 중추라네. 언어 중추가 무슨 뜻일까? 언어의 생성과 이해를 관장하는 뇌의 중추. 이렇게 뜻이 친절하게 나와 있다. 자, 그 다음에 브로카 영역은 뭐야? 브로카 영역은 단어를 조합하고 문장이나 발화를 생성하는 언어 중추래. 그 다음에 개념 중심부는 의미를 형성하거나 해석하는 언어 중추래. 자, 세 가지가 각자 맡고 있는 역할이 있네. 자, 리시타임 모형은 베르니케, 브로카, 개념 중심부를 꼭지점을 하는 무슨 모양? 삼각형 모양이네, 삼각형. 삼각형 모양으로. 자, 베르니케 영역에서 개념 중심부에서 브로카 영역으로는 일방향으로 정보가 이동해. 일방향. 한 방향으로만 간다는 거야. 그 다음에 정보가 이동하지만 브로카에서 베르니케 영역에는 쌍방향으로 이동한다. 자, 앞에서는 베르니케에서 개념 중심부에서 브로카는 한 방향으로만 가지만 브로카와 베르니케 영역은 쌍방향 간의 정보가 이동한다. 이해됐니?
자, 근데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글을 봤는데 그 순간에는 대충 알겠는데 보다 보니까 이게 기억이 안 나고 문제 풀 때 다시 또 되돌아가도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독서를 풀 때의 팁은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지문을 읽으면서 나만 알아볼 수 있는 기호 체계여도 좋으니까 메모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메모를 해보자. 자, 여기 왼쪽에 보면은, 자, 여기 왼쪽. 자, 베르니케 영역, 배. 그 다음에 브로카 영역, 브. 그 다음에 개념 중심부, 개. 선생님이 이렇게 동그라미를 했어. 이 세 개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을 이루고 있대. 자, 근데 우리가 한번 보자. 자, 각각 맡은 역할이 있네. 베르니케 영역은 머릿속 사전으로 모든 정보 단어가 소리 형태로 저장된다. 개념 중심부는 의미를 형성하고 해석한다. 브로카 영역은 단어를 조합하고 그 다음에 발화나 문장을 생성한다. 자, 이게 각각의 꼭지점을 이루고 있는데, 자, 우리 아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베르니케에서 개념 중심부에서 브로카는 일방향이다. 자, 베르니케에서 개념 중심부, 브로카에서 개념 중심부에서 브로카 영역 일방향이라고 했지. 자, 근데 브로카와 베르니케는 쌍방향이래. 자, 브로카와 베르니케는 뭐야? 쌍방향으로 정보를 교환한다, 이동한다. 자, 이렇게 보면 좀 도식화가 되어서 나중에 찾아보기 좀 수월하겠지. 자, 그 다음 보자, 이제. 자, 리슈타임은 자신의 모형을 바탕으로 뇌에서 이루어지는 듣기와 말하기 과정을 설명하였다. 우선 듣기 과정. 자, 우선이라고 나온 걸 보니까 듣기와 말하기의 과정이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지. 자, 듣기는 베르니케에서 개념 중심부야. 즉, 청각자극이 귀로 들어왔다가 베르니케로 송부돼. 베르니케가 하는 역할이 뭐였어? 단어가 소리 형태로 저장된 거야. 그래서 베르니케에서는 저장하고 있는 단어 중 청각자극과 일치하는 거, 소리로 저장돼 있으니까 청각이겠지. 이걸 찾아서 개념 중심부로 송부해. 그럼 개념 중심부에서 무슨 역할을 했어? 의미를 해석하고 형성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베르니케는 저장하고 개념 중심부는 여기서 의미를 해석한다. 근데 이에 비해서 말하기 과정은 우리 아까 봤지? 개념 중심부, 브로카 영역, 베르니케 영역, 브로카 영역을 몇 번, 두 번 거치는 복잡한 순서를 가진다. 왜 그럴까? 자, 봐봐. 개념 중심부에서 브로카 영역을 갔다가 베르니케를 갔다가 다시 브로카 영역으로 가. 굳이 브로카 영역을 두 번 거칠 이유가 있어? 어차피 궁극적으로 보면은 개념 중심부에서 베르니케 거쳐서 브로카 영역 간 거야. 그러면 이렇게 이동해도 되잖아, 사실. 근데 왜 두 번 거칠까? 왜? 우리가 지금까지 한 내용이야. 잘 봐봐. 이거는 뒤에 나와 있는 문제와 유사해. 뒤에 나와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 어떤 문제? 바로 18번 문제. 가의 이유를 추론한 것, 적절한 것은. 자, 왜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렇게 가지 않고 굳이 브로카 영역을 두 번이나 거칠까? 그 이유는 아주 손쉽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지. 자, 왜? 이렇게 가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갈 수 있어, 없어? 개념 중심부에서 베르니케로 정보가 이동할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지. 왜? 베르니케에서 개념 중심부로 일방향적으로 정보가 이동하기 때문에 역으로는 갈 수가 없다. 쌍방향이 아니라 일방향적 정보 이동.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베르니케 영역으로 정보를 송부하기 위해서는 브로카 영역을 거칠 수밖에 없는 이런 번거롭지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이것 때문이야. 그럼 18번 문제를 해결해 볼까? 자, 18번 문제. 가의 이유를 추론한 걸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개념 중심부에서 베르니케 영역으로 정보가 이동할 수 없기 때문. 그게 있나 볼까? 개념 중심부에서 베르니케 영역으로 정보를 직접 송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왔지. 답은 4번이야. 이해됐니? 자, 이렇게 18번 문제를 아주 쉽게 해결했어.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보자. 자, 먼저 개념 중심부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형성하여 브로카 영역 거쳐서 베르니케로 송부하면 베르니케 영역은 단어를 찾아서 브로카로 송부하고 브로카에서 또 이를 조합해서 문장이나 발화를 만든다. 이런 의미인데 이걸 굳이 읽지 않아도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 자, 그런데
이 담화 표현이 중요하지. 실제로 말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발음 기관을 움직여 소리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해. 근데 리시타임의 모형에 그게 있어 없어? 그러한 과정이 드러나 있지 않다. 과정이 없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개념 중심부를 새롭게 추가했어. 언어 중추로서. 근데 문제는 뭐야? 그거의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 알아 몰라. 규명하지 못했다는 거. 그럼 이게 뭐겠어? 이 문단에서는 뭐겠어? 이게 리시타임 모형의 뭐야? 리시타임 모형의 한계라고 할 수 있겠지. 리시타임 모형의 어떤 언어 처리 과정과 그리고 그의 이론의 한계를 중심 내용으로 설정하고 있는 문단이야. 자, 그 다음에 이후 실어증 환자들에 대한 연구가 발전함에 따라 뇌에서 언어를 담당하는 언어 담당 중추를 추가로 발견했네. 그래서 게슈인드라는 사람이 베르니케 게슈인드라는 모형을 발견했어. 새롭게 제시했어. 베르니케가 제시한 그 이론에 자신의 견해를 덧붙인 거야. 자, 근데 그 사람은 리시타임 모형에서 뭘 빼버렸어? 실질적 위치를 규명하지 못했던 개념 중심부를 제외시켜버렸어. 그 다음에 새롭게 뭘 추가해버렸냐? 새롭게 운동 영역과 각회를 언어 중추로 추가했어. 자, 그럼 언어 중추 몇 개야? 원래 언어 중추 3개였어. 개념 중심부, 브로카 영역, 베르니케 영역. 근데 개념 중심부가 빠졌네. 그 다음에 운동 영역과 각회가 추가됐어. 총 몇 개? 4개가 된 거야. 자, 그전에는 3개였는데 4개로 어떻게 늘어난 거지? 언어의 중추의 개수가. 자, 그림은 게시인드가 제시한 언어 처리 모형으로 한번 볼까? 자, 청각 자극을 수용하는 기본 청각 영역과 시각 자극을 수용하는 기본 시각 영역. 그 다음에 베르니케, 브로카, 운동, 각회라는 베르니케, 브로카, 운동, 각회 몇 개? 4개의 언어 중추를 중심으로 처리 과정을 설명한다. 청각 영역과 시각 자극은 기본 시각 영역과 기본 청각 영역은 그러니까 언어 중추가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자, 그렇게 보면 브로카 영역, 베르니케 영역, 운동 영역, 각회 그림에서는 이렇게 4가지 영역이 언어의 중추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자, 게시인드는 기존의 모형에서 개념 중심부를 제외하는 대신에 청각, 소리 형태로 단어가 저장되어 있는 베르니케 영역, 그치, 베르니케는 원래 이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었어. 근데 베르니케 영역에서 그러한 역할도 함께 함께 한대. 그러한 역할이 뭐야? 개념 중심부가 맡았던 역할이 뭐야? 의미를 형성하고 해석하는 역할을 같이 한다. 그 다음에 즉 베르니케 영역에서 듣기와 읽기에 수용된 자극에 해당한 단어를 찾아. 왜? 청각 자극으로 정보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듣고 나서 읽고 나서 내가 들은 소리를 바꿔가지고 단어를 찾는 거야. 그 다음에 의미를 해석하고 형성하고 쓰기와 말하기에서는 의미를 형성하고 단어를 찾는다. 그러니까 기존의 개념 중심부가 하던 역할을 같이 수행한다. 누가? 베르니케 영역이. 자, 이게 됐어? 자, 그 다음에 브로카 영역에서는 단어를 조합하여 문장이나 발화를 생성하는 역할. 기존의 모형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있었어. 당연히 맡았던 역할이야. 근데 또 뭐가? 말하기나 쓰기에 필요한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동 영역으로 송부하는 역할을 추가했다. 그렇지. 리시타임의 한계 중에 하나였지. 실제로 발음 기관을 움직이는 이러한 것들이 설명이 포함이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었잖아. 근데 운동 프로그램을 실제로 만들어서 송부한 역할까지 추가시킨 거야. 자, 그리고 운동 영역은 브로카에서 받은 운동 프로그램에 근거하여 말하기나 그치, 이제 운동 영역이야. 말하기나 쓰기에 필요한 신경적 지시를 내리는 기능을 담당한다. D 담당한다. 맞는다. 마지막 문제 보면은, 자, 맞는다. 근데 우리가 C를 넘어갔네. C를 한번 볼까? C, 수용하는, 받아들이는. 여기도 맞네. 그럼 지금 1번, 3번, 4번 선지가 정답이고, 맞는 것이고, 2번은 좀 아리까리 틀렸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자. 신경적 지시를 내리는 것까지 담당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회는 뭐야? 베르니케 영역과 인접해 있으면서 이런 건 몰라도 되지만 읽기에서 시각 형태를 청각으로 전환, 그 다음에 쓰기에서는 청각을 시각 형태로 전환하고 베르니케 영역으로 송부하는 역할을 한다. 이게 중요한 게 나왔네. 형태를 어떻게 해? 전환하는 역할을 하네. 자, 이거를 그림에다 선생님이 조금 정리를 해봤어. 자, 운동 영역은 신경적 지시를 내리는 역할을 담당해. 브로카 영역은 기존에 조합하는 기능, 그다음에 발화나 문장을 생성하는 기능에서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고 송부하는 역할을 또 담당해. 그 다음에 각회는 정보를 시각에서 청각으로, 청각에서 시각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해.
베르니케 영역은 머릿속 사전으로 소리, 청각 형태로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데 기존 개념 중심부에서 하던 의미를 형성하고 해석하는 기능까지 맡아서 함께 수행을 해. 이해됐지? 자, 이 모양이 의거하면 이 영역에 따르면 이 모형에 따르면 마지막 문제 해결할 수 있겠다 이제. 이 모형에 따르면. 자, 그럼 뭐가 하나 남아? 2번만 남아. 옮겨지면서가 아니고 대두되면서, 높아지면서, 나타나면서, 표현되면서.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다시 질문 넘어가서 듣기 과정은 기본 청각, 베르니케 순서로 이루어진다. 듣기가. 근데 말하기는 베르니케, 브로카, 운동 영역 순으로 이루어진다. 자, 그 다음에 읽기나 쓰기 과정도 듣기 말하기는 유사하지만 어쨌든 다르다는 거네. 베르니케에 저장된 단어가 청각 형태이기 때문에 자, 청각에서 시각으로 바꿔야 돼. 전환해야 돼. 그럼 어디를 거쳐? 각회를 거쳐야 돼. 각회를 거치는 과정이 추가된다. 그 다음에 각회에서 처리된 정보는 베르니케 영역으로 송부돼서 그다음에 읽기의 경우에는 의미를 해석하고 쓰기의 경우에는 바로 다음 단계인 브로카 영역으로 정보를 송부한다. 자, 읽기에서는 의미를 해석해주지만 쓰기의 경우에는 바로 브로카로 보내버린다라는 거. 여러분이 잘 파악하고 있어야 돼. 자, 마지막 이처럼 뇌에 대한 연구가 발전함에 따라 언어 처리 과정에 관한 연구도 이론도 정교화되고 있다. 특히 베르니케 게슈인드 모형은 이전 모형과는 달리 이전 모형에는 뭐야? 듣기와 말하기만 있었어. 근데 여기에서는 듣기, 말하기뿐만 아니라 읽기와 쓰기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설명을 제시하고 있어. 그 과정, 언어 처리 과정을 모두 설명하고 있어. 그래서 오늘날 언어 처리 과정을 설명하는 표준형으로 평가받는다. 어떤? 게슈인드 모형. 베르니케 게슈인드 모형의 의라고 할 수 있겠지. 의라고 할 수 있다. 자, 이해됐지? 자, 그럼 16번부터 문제를 다시 한번 접근해보자.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야. 자, 실어증은 후천적인 뇌손상으로 인해서 언어 처리 장애가 생긴 증상. 맞아, 틀려? 맞지? 일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었어. 실어증 환자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언어 처리 과정에 대한 이론이 발전했다. 맞아, 틀려? 맞지? 자, 그 다음에 왜냐면 브로카 영역, 베르니케 영역, 실어증 환자가 어디 뇌 영역을 손상해서 실어증이 발현됐는지 그걸 연구하는 과정 끝에 나타났던 언어 처리 과정 연구 이론이니까 2번도 맞다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3번. 베르니케가 제시한 모형은 오늘날 언어 처리 과정의 표준형으로 인정받고 있다. 아까 나 표준형 인정받는 거 뭐야? 베르니케 게슈인드 모형이야. 근데 이건 누가 제시했어? 베르니케란 이름은 들어가지만 베르니케가 아니야. 누구야? 게슈인드야, 게슈인드. 이 양반이 제시한 거야. 게슈인드라는 양반이. 그래서 정답은 일치하지 않는 거 3번이요. 알겠지? 자, 언어 처리 과정에 대한 이론이 발전됨에 따라 설정되는 언어 중추의 개수가 많아졌다. 자, 우리가 아까 보면은 리슈타인 모형에서는 브로카, 그다음에 베르니케, 그다음에 개념 중심부 3개였네. 근데 그다음에 베르니케 게슈인드 모형을 와서는 브로카, 그다음에 베르니케 개념 중심부는 없어졌어. 그다음에 운동 영역 각회 2개가 추가됐네. 그럼 몇 개? 4개야. 개수가 늘어났어? 줄어들었어? 늘어났지. 4번도 맞다고 보면 되고. 자, 리슈타임은 뇌에서 의미 형성에 관여하는 영역의 구체적 위치를 밝혀내지 못했다. 개념 중심부지 여기가. 개념 중심부의 위치를 밝혀내지 못한 점이 그의 이론의 한계라고 볼 수 있었지. 이렇게 16번의 정답은 3번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자, 기억과 니은. 기억은 아까 뭐였어? 리슈타임이었어. 리슈타임 모형이었어. 그 다음에 니은은 뭐였어? 베르니케 게슈인드 모형이었어. 자, 적절한 것. 자, 기억은 실제 발음 기관을 움직여 소리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지. 불가능한 거야. 1번 선지가 맞으려면 기억이 아니고 니은이 되어야겠지. 이거는 틀린 거. 자, 그 다음 니은은 기본 시각 영역과 기본 청각 영역을 새로운 언어 중추로 추가했다. 헷갈릴 수 있는데 언어 중추는 4개였어요, 여러분. 4개. 뭐였어? 브로카, 베르니케, 운동 영역, 각회야. 이 중에 개념 중심부가 빠졌지. 그러면 새로운 언어 중추로 추가한 영역은 기본 시각 영역과 기본 청각 영역이 아니고 뭐야? 운동 영역과 각회라고 할 수 있어. 2번도 틀렸다. 자, 그러면 3번을 볼까? 기억은 니은과 달리 말하기, 듣기, 쓰기의 전 과정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 뭔가 다르지? 기억은 니은과 달리가 아니지. 니은은 기억과 달리가 되어야겠지. 둘의 위치가 바뀌어야 된다. 3번도 틀린 선지. 자, 4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귀로 들어온 청각 자극이 베르니케 영역으로 송부된다고 보았다. 자, 니은은 베르니케 게시인드 모형은 리히슈타인 모형과는 달리 귀로 들어온 청각 자극이 베르니케 영역으로 송부된다. 자, 베르니케 영역에서 맡은 것이 뭐였어? 단어를 청각, 소리의 형태로 저장하는 거야. 그거는 예전부터 최근 나온 표준형 모델까지 모형까지 변하지 않았어. 그러면 4번은 뭐야? 니은은 기억과 달리가 아니고 니은과 기억, 기억과 니은 모두가 맞겠지. 그러니까 4번도 틀린 선지. 자, 5번 기억과 니은 모두 베르니케 영역의 단어가 소리의 형태로 저장된다. 베르니케 영역의 소리의 형태, 청각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 맞아 틀려? 맞지. 5번. 17번은 5번이 정답이다. 자, 18번은 추론 내용. 아까 우리가 아주 그림을 그려서 손쉽게 해결했으니까 넘어가고 19번 보기의 과정 적절하지 않은 것. 베르니케 게시엔드 모형에서 쓰기 과정.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전에 나왔던 지문과 다 확인하면서 풀어도 되지만 선생님이랑 풀다 보면 이 개념들이 머릿속에 어느 정도 암기가 인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헷갈리는 학생은 앞에 넘어가서 정보를 확인하면서 풀어도 좋아. 자, 먼저 베르니케 영역, 의미를 형성하고 해당하는 단어를 찾는다. 맞아 틀려? 베르니케 영역이 단어가 소리, 청각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머릿속 사전이지만 또 뭐라고 했어? 기존의 의미를 형성하고 해석하는 개념 중심부의 역할까지 맡았다고 했잖아. 가는 맞아 틀려? 맞다고 볼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각회야, 각회. 각회에서 청각 형태의 정보를 시각 형태로 전환한다. 맞아 틀려? 그렇지. 청각에서 시각, 시각에서 청각으로 전환하는 것은 각회의 역할이라고 했지. 자, 그 다음에 다 베르니케 영역. 그 다음에 각회에서 처리한 정보를 받아 의미를 해석한다. 자,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 이거 잘 보면은 전 페이지 들어가 보자. 자, 여기서 각회에서 처리된 정보는 여기네. 베르니케 영역으로 송부되어 베르니케로 송부됐어. 일단 우리 지금 여기야. 읽기의 경우에는 의미를 해석하고 쓰기의 경우에는 바로 브로카 영역으로 정보를 송부한다. 자, 읽기의 경우에 의미를 송부하는 거야. 읽기의 경우. 근데 여기 봐봐. 지금 무슨 경우야? 쓰기의 경우야. 근데 각회에서 처리한 정보를 받아 의미를 해석해? 이거는 쓰기 과정이 아니고 읽기 과정이겠지. 이거는 틀린 선지. 바로 뭐야? 지체 없이 브로카 영역으로 송부해버리는 거야.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4번 브로카 영역. 쓰기를 하는데 필요한 운동 프로그램 만든다. 그치, 기존의 역할을 플러스 운동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리고 송부한다. 자, 그 다음 운동 영역에서는 마에서 신경적 지시를 내린다. 맞는 선지지.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된다.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어. 자, 이제 20번 문제야.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보고 리히슈타인과 게시인드가 진단할 내용. 자, 적절한 거네. 자, 실어증 환자에 대해서 문법에 어긋난 문장을 사용했고 조사나 어미를 사용하지 못하고 여기서 포커스. 단어를 조합하여 문장을 잘 만들지 못함. 자, 단어를 조합하고 문장이나 발화를 생성하는 이러한 기능을 하는 영역. 리히슈타인과 게시인드 모두 공통적으로 어디라고 했을까? 공통적으로 브로카 영역이라고 했어. 둘 다 뭐야? 공통적으로. 아, 그러면 리히슈타인이든 게시인드든 모두 뭐라고 하겠어? 이 환자를 보고, 이 실어증 환자를 보고, 아, 얘는 브로카 영역이 손상되어서 실어증을 갖고 있는 브로카 실어증이구나. 이렇게 인지할 수 있겠지. 근데 쭉 살펴보면 A는 B와 달리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겠지. 둘 다 공통적이기 때문에. 둘이 다르면 안 돼. 1번, 2번, 3번, 4번 다 틀려. 5번이지. A와 B 모두 브로카 영역이 손상되었다고 진단하겠군. 5번이 정답. 아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자, 21번은 우리가 문제를, 지문을 보면서 읽어보면서 그때그때 연결하면서 문제를 풀어버렸어. 자, 그래서 21번도 여기까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총 16번부터 21번까지 16, 17, 18, 19, 20, 21 6문제에 대한 독서 문제. 하지만 지문은 하나의 지문이었지. 자,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인문에서도 언어 영역, 그 다음에 과학에서도 생명, 뇌과학 부분이 결합되어서 언어 처리 과정에 대한 새로운 복합 연계 지문이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은데 지문 하나를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자칫하면 6문제 굉장히 큰 배점이 날아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꼭 인지하고 지문을 꼼꼼하게 분석하면서 읽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독서 문제도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자, 그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22번부터 시작하는 다음 질문. 정정할게. 22번부터가 아니고, 자, 다음 강의에서는 31번부터 34번까지 자, 4문제 미래주의 예술 사조에 관한 비문학 독서 질문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